인간혁명 1권 제5장 홀로서다. 미 점령군이 점령 정책을 실시해도 일본의 민중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보여준 처참한 옥쇄, 그리고 필리핀과 오키나와에서 보여준 처절한 저항, 게다가 가미카제 특공대가 보여준 상상할 수 없는 사투, 이런 집요하고도 강력한 에너지가 일본 본토에서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생각할 정도였다. 또 일본군의 무장 해체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진행되었다. 점령군의 상식적인 예상으로는 점령 정책이 당초부터 저항에 부딪히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의 눈에 민중은 풀이 죽고 가난하며 다만 순종할 뿐,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 보였다. 오랫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한 사람들은 지쳐버렸다. 그리고 패전을 맞이했다. 그때까지 억지로 국민을 내몰던 것이 모두 붕괴되고 말았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메우기 어려운 허탈감이 정신적 공허함이 되어 넓혀졌다. 모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사회에서 오로지 필사적으로 오늘을 살아야 했다. 이미 무력 저항은 없다. 점령군은 그것을 확인했다는 듯이 또 하나의 점령 목적인 민주화 단행에 응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GHQ는 194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불과 2개월 동안 민주화 기본 정책에 관한 지령을 쉴 새 없이 하달했다. 먼저 10월 11일에는 여성의 참정권 부여, 노동조합 결성 장려, 학교 교육의 자유민주화, 압정적인 여러 제도의 폐지, 경제기구의 민주화, 이렇게 5개 항목의 개혁 지령을 시데하라 기주로 신임 총리에게 하달했다. 이들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10월 말에는 재벌의 자산 동결, 11월 6일에는 재벌 해체 명령, 11월 18일에는 황실 재산 동결, 25일에는 군수 회사에 대한 보상 정지 등을 명령했다. 게다가 12월에 들어서자 9일에는 농지개혁, 15일에 국가와 신도를 분리하는 등의 지령을 잇따라 일본 정부에 하달했다. 그리고 9월 11일에는 전쟁 범죄자, 다시 말해 전범 용의자를 본격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다. 먼저 미국, 영국 등의 선전포고를 할 때 내각 총리 대신이자 육군 대장이던 도조 히데키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해군 대장이었던 시마다 시게타로, 외무 대신이던 도고 시게노리 등 군부와 정계 요인 39명이 차례로 체포됐다. 그 후에도 전범 용의자 체포 명령은 계속되어 12월에 들어서자 황족으로서 육군 원수이던 나시모토 노미야도 체포되었다. 또한 내 대신으로서 쇼와 천황의 측근인 기도 고이치와 전쟁 때 총리를 지낸 고노의 후미마로 공작도 체포되었다. 이듬해 1월 4일에는 공직 추방령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군국주의, 초국가주의에 협력했다고 간주되는 정재계 인사, 관료, 언론인, 교육자 등이 각 방면에서 추방당했다. 그 인원은 2년간 약 20만을 헤아렸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 나라의 정치를 일대 변혁시킨 경우는 세계에도 드문 일이다. 그야말로 정치혁명,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점은 자기 나라 민중의 자발적인 힘으로 이룬 정치혁명이 아닌 타국 지도자에 이루어진
혁명이란 점이다. 무엇보다도 패전이라는 냉엄한 현실이 개혁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패전으로 허탈할 대로 허탈해진 민중은 이들 개혁을 몸으로 절실히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이런 지령은 차례대로 일본 정부의 법령으로 위반되어 실행에 옮겨졌다. 도다 조세이는 이런 패전 일본의 현실을 보고 나라가 약해서라기보다 인간이 약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릇된 사상, 그릇된 종교가 얼마나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말하자면 일본의 전 국토에서 오랫동안 광분해온 마의 힘을 총결산한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민중은 지금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새로운 일본인으로서의 자각과 반성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민중 스스로 자신의 골격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끊임없이 동요하는 격변기였지만 도다는 태연했다. 도다가 손을 댄 사업은 날이 갈수록 상향선을 그렸다. 1945년 9월 말 니시칸다에 있는 불타고 남은 한 모퉁이에 집 한 채가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도다는 당장 조사에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그 집을 사들였다. 사업을 개시하고 한 달 반 만에 그런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10월 중순 메구로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임시 사무실에서 니시칸다의 3층짜리 새 사무실로 이사했다. 전쟁 전 사업 근거지로 사용하던 메구로역 근처의 시스팟간이 불타버린 재난은 도다에게 커다란 타격이었다. 그러나 니시칸다로 옮기자 그 타격은 보잘것없는 일처럼 생각되었다. 간다는 출판업계로 볼 때 최고의 땅이다. 인쇄, 제본, 기타 출판 업무 전반에 걸쳐 편리한 중심지였다. 도다는 어느새 그 중심지에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다. 도다는 2층에서 남쪽 창문을 등지고 직원에게 말문을 열었다. 어떤가? 메구로에서 이 중앙으로 진출한 것도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네. 이제 알겠는가? 직원들은 넓은 사옥으로 옮겼다는 사실에 그저 들뜰 뿐이었다. 정말 좋은 곳을 찾으셨습니다. 오쿠무라가 감개무량한 듯 말했다. 그러자 도다가 대답했다. 이곳으로 옮겼으니 일본 정확관도 전쟁 전보다 더욱 비약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새 사무실은 센슈 대학교와 가까운 거리의 큰 길가에 있었다. 교통편도 여러모로 편리했다. 메구로에 있는 사무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메구로에 있는 사무실은 노면 전차가 다니는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면 전차가 다니는 소음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그에 비해 새 사무실은 김 빠질 만큼 조용했다. 선생님, 정말 공덕입니다. 오쿠무라가 이렇게 말하며 점심으로 신문지에 쌓아온 찐 고구마를 가방에서 꺼냈다. 오늘도 고구마인가? 고구마는 그다지 공덕이라 할 수 없지. 도다의 이 말에 모두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무소는 공덕이다.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2달이 채 안 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노력만이 아니네. 이 사무실도 오본정께서 주신 것이다. 이 건물이 앞으로 어떤 구실을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굉장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모두 소중하게 깨끗이 써주게. 네. 직원들은 도다가 한 말의 표면상 의미만을 알아듣고 대답했다.
일본 전체가 살기등등한 분위기였다. 하루하루가 침울했다. 차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런 때에 생활 걱정도 없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혜택을 받은 직원들은 어쩐지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도다는 새 사무실에 앉아 커다란 전망을 그리며 생각은 먼 미래로 달려왔다. 사업만이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창가학회 재건이다. 그러나 지금 도다의 가슴속에 비친 학회의 모습은 전쟁 전에 이룩한 창가교육학회의 최고 전성기 때 규모와는 전혀 달랐다. 도다는 새 시대에 걸맞는 크고 새로운 구상을 전개했다. 우선 창가교육학회의 명칭을 창가학회로 바꾸기로 했다. 학회의 목적과 활동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근본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계층의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며 그 영구불변한 대천리를 유포하겠노라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도쿄 중심지에 있는 이 건물도 한몫할 것은 당연했다. 도다는 2층 다다미 방 3칸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4평짜리 방과 이보다 작은 방이 2개였다. 낮에는 사업장이지만 밤에는 머지않아 법을 찾아 광선유포 제1선에서 일하는 지용보살이 틀림없이 모여들 것이다. 그을린 벽, 손때 묻은 기둥, 낡은 다다미도 광선유포의 태동을 알리는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요시다 쇼인이 세운 쇼카 촌숙도 4평짜리와 2평 남짓한 방, 그리고 1평 반짜리 방으로 거의 같은 넓이였다. 유교 사상을 근본으로 한 요시다 쇼인이라는 지도자에게 감화된 청년들은 그 나름대로 크게 성장했다. 구사카 겐지를 비롯해 다카스기 신사쿠와 이토 히로부미 등 그들은 모두 유신 회천이라는 대업을 위해 활약하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남겼다. 그러나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지도자들이 만든 메이지 시대 이후의 기구와 제도는 모두 붕괴되고 사라졌다. 그리고 그 정신적 지지도 완전히 힘을 잃었음이 증명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롭고 위대한 철학 이념으로 새로운 청년이 일어설 때가 왔다. 도다는 묘법이라는 위대한 이념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이번에는 이 다다미 방에서 사회의 모든 분야로 속속 진출하리라고 굳게 믿었다. 도다는 그 모습을 똑똑히 마음에 그렸다. 도다는 청년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기대했던 장년들이 모두 퇴전해 버렸기 때문에 청년에게 거는 기대는 한층 강한 확신으로 바뀌었다. 퇴전한 장년들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도다의 깊은 결의와 구상을 알 까닭이 없었다. 단지 직원으로서 사장을 따르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도다는 각자 작은 책상을 하나씩 차지한 직원들에게 말했다. 자, 지금부터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린애 장난과는 다르다. 모두 단단히 각오하고 비약해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과연 어디까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지 마음껏 도전하기 바란다. 다들 알겠나? 네! 힘찬 대답이 그을린 천장에 메아리쳤다. 반짝반짝 눈을 빛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입을 꼭 다물고 양볼을 실룩이며 잔뜩 긴장한 이도 있었다.
도다의 이 말은 누구의 가슴에나 우렁차게 메아리쳤다. 도다의 남다른 결의는 자연히 사업면의 지도가 되고 직원들의 마음에 신선한 숨결이 넘치게 했다. 가미 오사키의 사무실을 뒤덮은 뒤숭숭하고 불안정한 분위기는 며칠이 지나자 그림자를 감추고 뿌리를 내린 듯한 착실한 분위기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사무실을 니시칸다로 옮긴 뒤부터는 방문객이 날이 갈수록 늘었다. 물론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보다 주목해야 할 일은 붕괴된 창가 교육학회의 회원들이 차츰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그들은 지방으로 피난 가거나 아직 소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전쟁 때 도쿄에 있으면서 공습과 식량난이라는 가혹한 생활을 견디며 종전을 맞이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전례 없는 불안과 실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도쿄 인구는 340만까지 줄었다. 그들은 그 속에 있던 얼마 되지 않은 회원이었다. 대부분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회장의 지도를 받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다와 얼굴이나 겨우 아는 정도일 뿐 친했던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마키구치 회장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낙담 속에서 학회의 존재를 찾고 있었다. 마키구치 회장에 대한 신뢰가 컸던 만큼 마키구치 회장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마음속에서 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사장인 도다 조세이가 건재하다는 소문을 듣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도다를 찾아가 보자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얼굴밖에 모르는 도다를 찾아다니다 겨우 니시칸다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온 사람이 많았다. 도다 선생님 계십니까? 그들은 계단 아래 접수처에서 쭈뼛쭈뼛하며 물었다. 형편없이 낡은 군복 차림에 일그러진 전투모를 머리에 쓴 남성이 있는가 하면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찾아온 몸빼 차림의 전쟁 미망인 같은 여성도 있었다. 누구신가요? 접수처의 젊은 여직원이 묻는다. 다가미입니다. 제 이름을 말씀드려도 선생님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직접 뵈면 알아보실 거예요. 전에 학회원이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다 선생님의 얼굴을 잘 알고 있답니다. 영건은요? 예, 별로 이렇다 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번 뵙고 싶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도다는 회사 일로 바쁜 속에서도 짬을 내어 이들을 2층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별로 이렇다 할 만한 것은 없지만요 라는 그들의 말과 달리 한없는 피해와 끝없는 고뇌를 가슴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망설임 끝에 살 길을 구해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도다는 팔짱을 끼고 때때로 한숨 가까운 소리를 냈다. 그러고 나서 눈물겹게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군부 정부의 탄압이 두려워서 퇴전한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처지였다. 엄한 인과의 실상을 다시 한번 보는 느낌이었다. 전쟁 전이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도의 통례에 따라 벌이라고 엄하게 깨우쳐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방문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비참했다. 그들도 어쩌면 애매했지만 벌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도다는 목구멍까지 나오는 벌로는 꾹 참았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차근차근 알아듣도록
지도했다. 도다는 먼저 어본존의 무량한 공력을 설했다. 진실한 공덕이 어떻게 위대한 명익으로 나타나는지 이익론을 정면에 내세워서 격려했다. 도다의 지도는 언제나 확신에 가득 찼다. 벌을 받으며 사는 생활을 이익으로 바꾸겠노라고 결의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듣는 사람의 두 뺨은 점점 화색을 띠기 시작했다. 도다의 말을 들으면 어둡고 침울한 마음에도 희망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이 느껴졌다. 그렇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힘이 어본전에게는 있다. 신심만 확고하다면 무엇을 끙끙대며 걱정하겠는가. 도다는 계속 격려했다. 대성인의 가르침에는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대성인께서는 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더불어 나의 제자는 재난이 있을지라도 의심이 없으면 자연히 불개에 이르리라.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본존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신심만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부처의 경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지금은 괴롭겠지만 의심하지 말고 착실히 신심을 관철하면 됩니다. 그것에 따라 손해를 보느냐, 이득을 보느냐 하는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인내 강하게 해보겠습니까? 도다의 말에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얼굴을 들고 빙긋빙긋 웃었다. 또 어떤 이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하고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처럼 상쾌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도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사람들 뒤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뒤돌아서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계단을 쿵쿵 내려갔다. 이런 방문자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출입하는 사람이 있었다. 전쟁 전의 학회 간부인 경제인 그룹이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도다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다. 당시 그들은 도다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동맹 그룹을 조직했다. 교육자들이 대부분이던 창가 교육학회에서 활동한 경제인 그룹이었다. 그들 역시 전쟁 때 탄압을 받아 투옥된 사람들이다. 유감스럽게도 투옥되자 퇴전해버린 간부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어본존을 반환하기도 했다. 또 어떤 이는 학회와 손을 끊고 전쟁에 나갈 것을 조건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다행히 투옥되지 않은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신심 활동은 감옥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공포에 퇴전하고 말았다. 그들 모두 대성인 불법을 의심하고 몸을 숨기듯이 하면서 종전을 맞이했다. 지난날 최고 간부인 이사들은 모두 퇴전했다. 퇴전한 이사들은 도다가 7월 3일에 보석으로 출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들을 탄압할 국가 권력이 붕괴되어 점령군이 대신 들어서자 그 직후부터 생활을 재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제 질서가 혼란스러운 때였다. 사람들은 살아가기에 혈안이 되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동안 소위 달콤한 이야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 경제인 그룹 이사들은 도다가 사업을 단기간에 재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0월에 들어 도다가 니시칸다로 진출했음을 알게 되었다. 자기들은 아직 아무런 안정된 기반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제인답게 생활을 재건한다는 필요성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니시칸다에 있는 도다의 사무실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광선 유포라는 목적을 위해 도다와 함께 생애 투쟁할 동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어려운 생활을 바꿔보겠다며 이해타산을 따져 도다와 가까이 지내려는 것에 불과했다. 이 어지러운 전후 혼란기에 휘몰아치는 광풍을 피하려면 거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다에게로 달려가면 어쨌든 먹고 살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주리라고 생각했다. 도다는 그들이 주의 주장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 사람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다는 지난날 배신한 동지들을 거부하지 않았다. 옥중에 있을 때 검사에게서 동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퇴전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럴 때마다 허무함과 분노로 몸이 불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으나 지금은 눈앞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도다는 그때의 분노를 잊으려 애썼다. 오히려 연민의 정이 앞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외모만 보더라도 불행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탄압 직전 마키구치 스네사브로의 말을 흉내내어 지금이야말로 국가 간요의 때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부르짖던 모습은 지금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 힘없이 웃으면서도 무엇인가 겁내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도다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범하게 대했다. 도다의 격한 성품을 잘 아는 직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찾아오는 경제인들을 배관시했다. 어느 한 직원은 그들이 돌아가자 참지 못하고 도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너무 너그러우십니다. 그 작자들이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어떤 말을 했는지, 회사를 돕기는커녕 어떻게 폐를 끼쳤는지 모르십니까? 염치 없는 작자들입니다. 선생님, 저자들은 배신자 아닙니까? 열을 올리며 말하는 젊은 직원에게 도다는 웃으면서 온화하게 말했다. 친근하고 온화한 웃음이다. 뭐 그렇게는 말하지 말게. 유치장이나 구치소 같은 곳에 한 달이나 두 달쯤 들어가 보게. 그런 곳에 갇혀 실제로 핍박을 당해보란 말일세. 퇴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배신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네. 그렇습니까? 젊은 직원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골똘히 생각했다.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지. 상관없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라도 결국은 어본전께 구제받을 때가 오기 마련이다. 배신하든 순종하든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마지막에는 모두 구제받게 된다. 이것이 대성인의 심심무량한 자비라네.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쯤은 별거 아니다. 오본전께 심판받는 일만큼 무서운 일도 이 세상에 없다네. 사람이란 참 다루기 어려운 존재다. 준엄한 심판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평생 어본전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저 사람들도 어본전에게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네. 지금은 이 사실만이 적어도 저들에게 필요하다. 도다는 알아듣도록 차근차근 타이르듯 말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경제혁신 동맹 그룹 중에서 특히 후지사키 요이치, 기타가와 나오사쿠, 이와모리 기조, 혼다 요이치로
이렇게 네 사람은 사소한 일을 핑계로 부지런히 도다에게 발걸음을 옮겼다. 가을도 깊어지고 도다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경제인 그룹 중에는 주류 암 거래상과 통하는 사람도 있었다. 간혹 값비싼 위스키를 구하면 도다를 기쁘게 하려고 함께 찾아오기도 했다. 10월 25일 무렵에는 요릿집, 바, 요정 등의 영업 허가가 나왔다. 그들도 단골 초밥집 등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도다는 사양하지 않고 그 술을 맛있게 마셨다. 술을 마시면 자연히 화제는 앞으로의 광선유포로 흘러갔다. 광선유포, 광선유포라고 앵무새처럼 관념적으로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네. 오히려 광선유포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광선유포를 하느냐이네. 도다는 갑자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도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문제는 사람이다. 누구냐이다. 모든 일은 사람으로 결정된다. 한 사람으로 결정된다. 자리는 갑자기 침묵으로 변하고 말았다. 잠시 후 인쇄 회사 사장인 기타가와 나오사쿠가 입을 열었다. 우선 그 첫걸음으로 학회를 빨리 재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도다는 틈을 주지 않고 반문했다. 누가 하는가? 누구냐고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조그마한 광학기계 공장의 주인인 이와모리 기조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는 운 좋게 투옥당하지 않고 무사했던 간부였다. 이와모리에게 맡길까? 그러나 광선유포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다네. 만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야. 모두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래도 이 사장이 선두에 서야겠지. 도다, 자네가 해야 하네. 식품 회사를 운영하다 망한 혼다 요이치로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도다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도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잔을 입에 댔다. 금융관계에 밝은 후지사키 요이치가 이때라는 듯이 말했다. 마키쿠치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금 도다 자네 외에는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하네. 도다가 맞는다면 미력 하나마 나는 어디까지나 따라가겠다. 그 각오는 확실히 되어 있네. 도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을 찌푸렸다. 도다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엄청난 대난도 이 최고 간부 네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단 말인가. 위스키 한 병을 앞에 놓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한다. 어디까지든 따라가겠다고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은가. 도다는 술맛이 확 가시고 말았다. 그리고 중얼거리듯이 이렇게 한마디 했다. 나는 똑같은 전철을 밟기 싫네. 결탄코 싫어. 이미 세상은 180도로 바뀌었네. 같은 전철을 밟을 리 없지 않은가? 간사이에서 장사를 하던 기타가와가 도다의 말을 막고 말했다. 세상은 바뀌었다고 보면 확실히 달라졌다. 하지만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문제다. 사신홍법의 신심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네. 도다는 쉰 목소리로 꾹 참듯이 잘라 말했다. 그렇지만 적은 붕괴되지 않았는가? 지금은 조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생각하네. 기타가와는 세상의 변화가 전체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잔재주 같은 의견에 불과했다.
도다는 기타가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군부는 붕괴됐지. 그런데 몇 천, 몇만이라 되는 사종교도 없어졌는가? 근본적으로 조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 오히려 사회 혼란을 틈타 지금부터 사종교는 엄청난 기세로 퍼질 것이네. 불보듯 뻔한 일이다. 도다는 전쟁 후의 정신적, 물질적 혼란을 틈타 그릇된 가르침이 잡초처럼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간파했다. 신교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종교의 승리할 천심을 모르고 종교를 판단하는 기준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신교의 자유를 누리는 시대는 그대로 종교의 정국 시대가 될 것이다. 도다는 지금이야말로 절복의 투쟁을 용감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도다가 말을 이었다. 근본 문제는 누가 무엇을 하느냐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타성으로는 모양은 달라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되고 만다. 처음부터 새로 다시 해야 하는가? 후지사키 요이치가 도다의 뜻을 받아들이듯이 말했다. 그런 말이 아니네. 말로는 매우 간단하다네. 후지사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구상과 교리로 전진하지 않으면 광선유포는 실현할 수 없다. 잘 모르겠나? 도다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마지막 말을 하고는 술잔을 손에 들고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오늘 밤은 이 정도로 하자. 도다는 훌쩍 자리를 떠나 카운터로 갔다. 도다의 말은 학회 재건 문제를 오늘 밤은 일단 중단하자는 듯이 들렸다. 또 한편 이날 밤의 작은 연애를 이 정도에서 끝내자는 뜻으로도 들렸다. 오랜만에 소원을 이루어 초밥다운 초밥을 먹었네. 틀림없이 위가 놀랐을 게야. 기타가와가 맨 먼저 밖으로 나와 혼다에게 말했다. 맛있게 먹었네, 기타가와. 정말 초밥 맛을 잊어버릴 뻔했네. 혼다는 기타가와에게 이렇게 말하고 뒤따라 나온 이와모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네가 있는 신주쿠의 튀김을 잘하는 집이 문을 열었다더군. 잘 봐두었다가 다음에는 거기로 안내하겠네. 실업가 4명은 만족한 모양이었다. 도로에 둘러서서 이야기하며 도다를 기다렸다. 때가 때인지라 먹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보다 정신없이 만들었다. 확실히 그들에게도 먹는 일은 최대의 관심사였다. 도다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가을이로구나. 부드럽고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폐허가 된 도쿄의 밤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반짝이는 별빛도 고원의 밤하늘처럼 선명했다. 큰 길로 나와 각자 귀가를 서둘렀다. 도다는 가타가와와 함께 메구로역으로 동행했다. 메구로역에서 나온 도다는 혼자서 어두운 밤거리를 걸으며 시로카네에 있는 집으로 갔다. 걸어가면서 몇 번이고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도다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저 네 사람과 왜 이렇게 격이 생기고 말았을까? 도다는 그들이 탄압에 못 이겨 퇴전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슬펐다. 그들은 더불어 의논할 만한 동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세상은 변했으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쫓아 빈번하게 찾아오는 사람은 그래도 그 넷뿐이다. 그들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고충이 가득한 도다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도다는 뜻을 함께할 인물이 없다는 사실에 한탄했다. 도다는 암담한 심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한순간도 뇌리에 떠나지 않은 은사 마키쿠치 스네사부로의 옛 모습이 뚜렷이 떠올랐다. 도다는 선생님 하고 외치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저 미소를 띤 자애 넘치는 은사의 모습이 흉중에 가득 펼쳐진다. 그리고 동시에 은사가 언제나 뒤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도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옥중에서 자신이 쓴 시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은사는 가시고 야광을 공양하셨는데 나는 남아서 무엇을 바치리오 부처님께. 가난 속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깨끗한 생명의 꽃을 꺾어 바치리라. 이 몸의 진심, 나라와 버택에 보답하리라. 부느냐 폭풍의 시절인가, 동아의 하늘에 자욱한 연기, 악귀가 날뛰니 사람이 한탄하네. 구하고 말겠노라 동포를. 여의 보주를 나는 가졌노라. 이것으로 모두를 구하자고 내 마음이 외쳤더니 은사는 빙그레 웃으셨네. 도다는 집 근처 돌계단으로 내려갔다. 다 내려가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매우 아름답게 반짝였다. 그는 순간 끝없는 우주의 한 모퉁이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을 똑똑히 느꼈다. 대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도다의 마음은 말끔히 씻겨져 있었다. 그리고 들고 온 초밥 도시락을 마중 나온 이쿠에에게 건넸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11월 18일 저녁,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일주기 법요를 거행하게 되었다. 장소는 1년 종종 사찰인 간키료이다. 도다 조세이는 일찌감치 회사에서 나왔다. 그리고 나카노역에서 간키료로 길을 서둘렀다. 가을은 벌써 깊어갔다. 그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길을 지팡이를 짚고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고 넘어질 듯 걸음을 옮기던 지난 여름의 저녁이었다. 추록하고 이틀이 지난 1945년 7월 5일, 뜨거운 대낮에는 집에 있다가 해가 저물 무렵에 항상 뇌리에서 떠나지 않던 종문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간키리오에 있는 호리곰의 다이에이 주지를 찾아갔다. 아직 무더운 오후 6시쯤이었다. 한산한 경내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매미 소리만이 주위를 울렸다. 도다는 이쿠에와 함께 본당에 간신히 도착했다. 어본존 앞에 단좌하고 경건하게 창제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본당 쪽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역시 도다씨군요. 차분한 목소리였다. 호리고메가 유카타 차림으로 나타났다. 도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몹시 그립게 들렸다. 주지스님. 도다는 염주를 손에 낀 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다는 호리곰의 앞에 엎드려 말없이 움직이지 않았다. 호리곰에는 가까이 다가와 여윈 손을 내밀어 도다의 손을 꼭 쥐었다. 어본존 앞이었다. 도다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으로 그 손을 잡았다. 그러자 호리곰에는 다른 손으로 그 위에 올렸다. 두 사람은 서로 포옹하는 듯한 모습으로 전우처럼 굳게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넘쳤다. 그러나 매우 그리웠기에 그 감개를 말로는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굳게 진 손이
말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호리고매는 전시 때 총본산의 중추였다. 총본산은 자기 보신을 위해 최종적으로 군부정부에 굴복했지만 도다 조세이는 학회의 중심인물로서 군부정부와 대치하며 모든 고난을 한 몸에 겪었다. 그리하여 2년이란 탄압의 세월이 두 사람을 완전히 격리시켰다. 복잡 귀괴하게 얽힌 시대의 경륜은 두 사람을 점점 멀어지게 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는 나무처럼 오해나 곡해가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했다. 또다시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호리고메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손을 이끌면서 도다의 얼굴을 안경 너머로 찬찬히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주지수님도 변함없이 무사하시니. 도다도 안경 깊은 곳에서 호리고메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원래 머리가 큰 호리고메의 얼굴이 오늘은 더욱 크게 보였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여위셨단 말인가.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서로 느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느낌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저 서로 위로하고 싶었다. 이쿠에는 인사마저 잊어버리고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수건에 눈을 댔다. 도다씨, 언제... 그저께 밤에 겨우 보석으로 불려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소. 주지스님, 생각지도 못한 큰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도다는 비로소 이전과 같이 호쾌하게 웃었다. 생각지도 못한 큰 고생을입니까? 과연. 호리고메가 도다에게 이끌려 중얼거리며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다. 자, 이쪽이 좀 선선하오. 오늘은 마음 편히 쉬기 바랍니다. 부인께서도 어서 이리 오십시오. 호리고메가 앞장서서 두 사람을 거실 쪽으로 안내했다. 화선지로 만든 책이 높이 쌓여 있는 서재였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마치 2년여라는 거리의 공백을 일시에 메우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도다가 옥중 생활을 이야기하고 마키쿠치 스네사부로의 죽음을 알았을 때의 분통한 심정을 말했다. 그러자 호리고메는 격분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호리고메는 총본산이 극도로 황폐해졌음을 말했다. 본산의 경내가 유린된 모습부터 6월 17일에 객전이 소실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도다는 어찌할 수 없는 통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도다는 어느 사이에 윗옷을 벗고 와이셔츠까지 벗었다. 야윌대로 야윈 몸에서 엷은 셔츠가 헐렁헐렁했다. 그러나 힘찬 어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상할 정도였다. 총본사는 황폐해지고 또 창가 교육학회도 붕괴됐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법이 음몰하려 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한 가지 일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좋은 수행을 했습니다. 덕분에 어본조는 도다를 겨우 제목할 수 있는 사나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젠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지스님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다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로 굳은 결의를 피력했다. 이처럼 일찍이 없던 대난을 만난 것은 드디어 정법이 전대미문의 흥룡을 이룩할 서상임에 틀림없소.
도다씨, 본사는 내가 맡겠소. 당신에게 외호를 부탁합니다. 호리고매의 온화한 말투에도 긴박한 기원이 담겨 있었다. 도다는 자세를 가다듬고 말했다. 이 도다가 살아있는 한 단연코 본산의 안태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다만 추록 후 아직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했으니 잠시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욱 견고하게 유대를 맺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도다는 반드시 광선 유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서원했다. 그리고 우선 자신의 사업을 빨리 재건하여 궤도에 올려놓고 반석 같은 태세를 굳히겠다고 결의했다. 제목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여 단 두 사람만의 광선 유포 여명을 고하는 3시간이 넘는 회담은 끝났다. 그날 감격과 결의에 불타 돌아온 길. 그로부터 100일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 도다는 사업을 궤도에 착착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오는 11월 18일이야말로 은사의 유업을 이어받아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는 남다른 책무를 자각했다. 도다 조세이는 부랴부랴 간키료의 문에 들어섰다. 본당에서 창제하고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는 호리곰의 주지에게 인사하고 같이 앉아있는 마키쿠치의 유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준비가 끝났다는 전가를 받고 다시 본당으로 갔다. 마키쿠치 회장의 유족과 친족 외에 20여 명의 문화가 모였다. 지난날 3,000명을 헤아린 창가교육학회 회원이 마키쿠치 회장의 일주기 법요인데도 이만큼밖에 모이지 못했다. 그 중에는 아직 복원하지 못한 사람, 피난 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는 예전 회원의 1%에도 못 미쳤다. 마키쿠치 회장의 생애에 걸친 자해를 생각할 때 이 숫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3,000명의 학회원은 퇴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 20여 명이라는 숫자가 무엇보다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 학회 재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강키리오 본당에 3355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 뜻밖의 재회를 한 사람이 많았다. 서로 무사한 것을 기뻐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상대의 야윈 모습에 놀라면서 전쟁 후의 여의치 못한 여러 가지 생활을 말하며 대화의 꽃을 피웠다. 1년 전인 1944년 11월 18일 마키쿠치 스네사부로는 스가모에 있는 도쿄 구치소 병실에서 서거했다. 시즈오카현 시모다에서 체포당하고 1년 4개월 동안 옥중에서 보낸 셈이다. 73살의 고령이었다. 마키쿠치는 마지막 날까지 관원의 부당한 탄압과 맞서 끝까지 투쟁했다. 그리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정법을 끝까지 호지했다. 전시하의 가혹한 취조, 인권을 무시한 굴욕 등 국가 권력의 포악함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마키쿠치는 결연히 타협을 일절 허락하지 않았다. 노쇠와 영양실조가 그의 연로한 몸에 파고들었다. 그는 병들었다. 취조당국은 병감으로 옮기라고 재삼 권했지만 병이 무거웠으나 그는 완강히 계속 거부했다. 운명하게 하루 전날인 17일에 마키구치는 병감으로 가겠다고 했다. 속옷과 의복을 모두 갈아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위의까지 갖췄다. 수염을 깎고 머리까지 손질했다. 오후 3시쯤 간수가 왔다. 그러나 마키쿠치는 간수의 손을 물리치고 쇠약해진 자신의 다리로 천천히 병감으로 걸어갔다. 병실 침대 위에 눕자 의사가 진찰했다. 약을 가지고 왔으나 마키쿠치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담당관이 등화관제 하의 어순푸레한 전등 아래서 마키쿠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그는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이튿날 18일 이른 아침, 그는 안상하게 서거했다. 고인의 머리맡에 모인 의사와 담당관들은 그의 죽음을 의심했다. 연분홍색 두 뺨은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다. 엷은 미소를 띤 온화한 얼굴은 한결 더 숭고하고 깨끗했다. 의사가 여러 번 마키쿠치의 손목을 잡아보았지만 이미 맥박은 끊어졌다. 친척이 운영하는 신발 가게의 종업원이 마키쿠치의 유해를 등에 업었다. 그리고 친족 두세 사람이 옆에서 부축했다. 이렇게 마키쿠치는 1년 4개월 만에 자기 집 문에 들어섰다. 그로부터 1년, 도다 조세이는 본당 한 구석에서 애끓는 슬픔을 꾹 참고 있었다. 호리고메 다이의 옆에 호소 이세이도, 지구사 호키, 이렇게 승려 두 사람이 앉았다. 장례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창제에 이어 독경이 시작되었다. 나중에 65세 법주가 된 호리고메는 전쟁 때 숱한 난국을 타개하며 동분서주했다. 그 무렵 군부정부는 사상 통일 정책의 필요성에서 종교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니치렌 대성인의 교의를 바탕으로 하는 각 종파를 미노부산 구원사를 총본산으로 하는 1년종으로 합쳐 하나의 종단으로 묶으려고 획책했다. 특히 군국주의자들은 활발하게 암약했다. 1년 정종의 승려 가운데 군부에 영합해 신본 불정론 따위의 광언을 주장할 뿐 아니라 당국이 시키는 대로 1년 종과의 통합을 도모하는 등 사자 신중의 충이 된 자도 있었다. 그 결과 1년 종종 총본산 다이세키 사도 국가 권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참으로 일종의 존속 그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중대 위기였다. 창가 교육학회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가 엄연히 외쳤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간요의 때이다. 국가 권력 따위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나 대성인의 금언과 예언은 절대이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한다. 불법의 힘으로 진정으로 국가를 멸망해서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대성인의 정신이 아닌가. 마키구치 회장의 결의는 강렬했다. 그리고 형세는 무서운 사태로 접어들고 있었다. 군부정부는 전쟁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몽고가 600여 년 전에 침략했을 때 천조 대신이 신풍을 불게 했다는 역사적 미신에 매달렸다. 또한 국가 신도가 멋대로 만든 신화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천조 대신을 강제로 숭배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국가 권력을 배경 삼아 거국적으로 강제된 천조 대신 신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전쟁 수행을 위한 사상 통일이다.
천조 대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국가의 적이고 반전을 외치는 사상가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마키구치 문화는 그런 전시하에도 천조 대신의 신차를 부정하고 제거하며 절복전을 전개했다. 마키구치 회장은 전쟁 수행의 상징인 천조 대신은 법화경을 수호하는 신에 불과하며 법화경에 기원해야 천조 대신의 공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신 자체를 예배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대성인의 성운에 비추어 서슴없이 주장했다. 이 불법의 법리를 알 리가 없는 당시의 지도자들은 마키구치 회장과 그 문화를 탄압하고 괴롭혔다. 총본사는 마키구치 문화의 포교 활동이 어떤 박해를 당할지 잘 알고 있었다. 1943년 6월 27일 총본사는 학회 간부에게 등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당시의 법주 스즈키 니쿄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종문의 서무부장이 신차를 일단 받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했다. 마키구치 회장은 니코 상인의 유괴 치문에 나와 있는 엄한 한 구절을 떠올렸다. 때의 관수라 할지라도 불법에 상위하여 기의를 세우면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마키구치 회장은 얼굴을 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신찰은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마키구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심통한 표정으로 걸었다. 그리고 격한 감정을 누르며 도다에게 말했다. 내가 한탄하는 까닭은 한 종파의 멸망 때문이 아니다. 빤히 보이는 눈앞에서 한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다. 종조 대성인께서 슬퍼하심을 나는 오로지 두려워할 따름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간유의 때가 아닌가. 도대체 무엇을 겁낸단 말인가. 도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다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이른이 넘은 은사의 노구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격분한 은사의 의연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도다는 다정하고 마음씨 고운 제자였다. 도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키구치가 거듭 도다에게 물었다. 그 말소리는 어느새 온화해졌다. 도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글거리는 오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눈앞에는 후지산이 솟아 있었다.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대답했다. 선생님, 이 도다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다는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마키구치는 한두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로소 빙긋 웃었다. 그리고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먼지가 일어나는 여름날이었다. 이것이 마키구치의 마지막 등산이었다. 이날부터 열흘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은 검거되었다. 호리고메를 도사로 하여 마키구치 회장의 일주기 법요가 진행되었다. 천천히 독경한 다음 창제로 이어졌다. 분양까지의 긴 시간 동안 도다 주세이의 마음에는 저 여름 마지막 등산에서 이날까지 2년여의 세월이 뚜렷이 되살아났다가 사라졌다. 도다의 안경은 때때로 흐려졌다. 눈을 감고 다시 창제를 따라하면서 격한 감정을 꾹 참느라 안간힘 썼다. 마지막 창제가 끝나자 호리고메가 빙 돌아앉아
참가자들에게 향했다. 오늘 고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회장의 일주기 추선 보교에 즈음하여 참석하신 여러분의 사제의 길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절하게 추선 공양 올렸습니다. 생전에 마키구치 선생님을 생각하면 만감이 가슴에 넘칩니다만 한마디로 소회를 말한다면 법화경 행자로서 대법 유포를 위해 순교하신 참으로 드물고 존귀한 생애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례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유족석에는 마키구치의 연로한 부인, 전사한 아들의 미망인, 그리고 대여섯 살쯤 되는 손녀가 앉아 있었다. 여자만 남은 3인 가족이었다. 도다는 이 가족도 자기 가족처럼 돌보며 평생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생각했다. 마키구치 부인은 1956년 9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79살이었다. 그때 도다는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다. 긴 세월 동안 다기진 부인으로서 성각자 마키구치 회장을 끝까지 지켜낸 노고를 찬양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벗을 잃었다며 울면서 보냈다. 호리고메가 추도 인사를 마치자 어느 사내가 일어섰다. 외람되지만 마키구치 문화이자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키구치 선생님에 대한 추도사를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리카와 요조였다. 도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마키구치 문화의 제1인자로 불리던 최고 간부 중 한 사람이다. 교육자인 마키구치 회장의 직계 제자로서 학회와 교육자 그룹의 리더로 지목받던 사람이다. 데라카와는 검거되어 구치소로 송치되자마자 절개를 꺾고 석방되었다. 그는 웅변가였다. 유창한 말솜씨로 생전의 은사 마키구치의 위대한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말했다. 그리고 군국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보배를 죽였다고 통렬하게 전쟁 지도자를 탄핵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에게 그의 탄핵은 군부 정부가 쓰러진 지금 저 멀리 미군 점령 하의 안전지대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로 들렸다. 그는 잔재주를 부리는 정치가였다.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고 과장된 제스처를 쓰는 사람이다. 묘법의 엄연한 거울 앞에 비치고 있는 지금도 그 과오를 감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데라카와의 장황한 웅변이 끝나자 또 한 사내가 일어섰다. 미야지마 다스지였다. 그도 데라카와와 마찬가지로 교육자 그룹의 오랜 멤버였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론가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투옥되었다 퇴전한 사람이다. 데라카와와 마찬가지로 속으로는 도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자기야말로 마키구치 문화의 직계라고 자만하며 도다를 무시했다. 그들에게 도다의 존재는 눈의 가시였으리라. 미야지마는 헛기침을 하면서 은사 마키구치의 옥사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메이지 헌법과 천황제의 잘못까지 주장했다. 게다가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수많은 존귀한 희생 위에 도래했다고 논리적인 어조로 추도사를 마쳤다. 교육자 그룹의 이야기는 길게 이어졌다. 경제인 그룹은 약간 압도되었다. 데라카와나 미야지마는 남이 듣기 좋은 말로 시종일관했으나 은사의 유지를 계승할 학회 재건에 대해서는 단 1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상서롭지 못한 과거를 논하며 통분할 뿐이었다. 도다 조세이는 이때까지 뒤죽박죽인 분위기를 느꼈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키가 큰 도다는 마지막에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차가운 독방에서 자나 깨나 어본존께 기원했습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선생님은 73입니다. 바라건대 죄는 제 한 몸에 받도록 해주시고 선생님을 하루라도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올해 1월 8일 저를 취조하던 판사가 뜻밖에도 마키구치가 죽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독방에 돌아와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슬픈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죽어서 옥문을 나오셨다. 불초의 제자인 저는 살아서 그 옥문을 나왔습니다. 살아남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도다는 여기에서 말을 멈췄다. 다음 말을 찾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모든 사람에게 시선을 보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을 꺼내는가 하고 노골적으로 저기에 찬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눈도 있었다. 도다는 왜 이렇게 말하기 힘든 분위기인가 하고 생각했다. 순간 말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둑이 터지듯 입에서 터져나왔다. 도다는 한층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선생님은 1943년 봄부터 학회는 발적 형본해야만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학회가 발적 형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짐작하지도 못하고 망설일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발적 현본의 증거를 내지 못하는 저희를 가리켜 정말이지 의지가 없다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망설일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오늘날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추록한 이래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마키구치 선생님께 그리고 여러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애석히 여기겠습니까? 도다는 똑바로 얼굴을 들었다. 두꺼운 안경이 번쩍번쩍 빛났다.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의 입으로 모였다. 우리의 생명은 틀림없이 영원한 것이고 무시무종입니다. 우리는 말법의 7문자의 법화경을 유포해야 할 큰 책임을 띠고 출연했음을 자각했습니다. 이 경지에 서서 우리의 위를 판단해 본다면 결국 우리야말로 틀림없이 본화지용의 보살입니다. 도다는 사신 오품초의 한 구절을 읽었다. 청컨대 국중의 죄인들이여 나의 말재들을 경시하지 말지어다. 나아가서 과거를 살피건대 80만 억겁에 공양한 대보살이니 어찌 희련 일항의 자가 아니리요. 물러서서 미래를 논하건대 80년의 보시를 초과하고 50의 공덕을 갖춤이라. 천자가 강보에 쌓여 있고 대룡이 처음 출생한 것과 같으니 멸려하지 말지어다. 멸려하지 말지어다. 나라 안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싶다. 우리 제자를 경시하면 안 된다. 우리 제자는 그 과거를 살펴보면 80만 억겁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부처를 공양한 대보살이다. 희련하와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스라에서 수행한 중생임은 틀림없다. 또 미래를 논하면 80년 동안 모든 중생에게 무량한 제보를 보시한 공덕을 훨씬 초과하여 50전전의 공덕을 갖추었다. 우리 제자는 예를 들면 국왕의 자식이 베넷 쪼고리를 입은 것과 같고 대룡의 자식이 처음으로 태어난 것과 같다. 경멸하면 안 된다. 경멸하면 안 된다. 도다는 이 성운을 통해 오본존을 수지하고 광선유포에 면려하는 학회원의 경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각시키고자 했다. 말로만 듣던 지용보살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그런 자각으로 서서 지금 분명히 외칩니다. 아무도 광선유포하지 않더라도 이 도다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하에 잠드신 선생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참된 제자로서 묘법 유포를 위해 당당하게 이 몸을 바치고 선생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 도다의 한마디 한마디는 열석한 사람들의 마음에 강렬한 전류처럼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모두 순간 몹시 놀라 넋을 잃고 들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휴 하고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다. 소곤소곤 옆 사람과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다. 희죽 웃으면서 도다의 허풍이 시작되었군 하고 말하는 듯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다. 건방지게 무슨 말을 하느냐며 저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한순간의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다. 가을날은 조용히 이미 깊이 저물었다. 창밖이 캄캄해지고 전등이 들어왔다. 데라카와나 미야지마의 그룹은 유족에게 인사를 하고 먼저 자리를 떴다. 참석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도망치듯 사라졌다. 도다는 맨 나중에 정중히 유족을 전송했다. 본당에는 도다와 몇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도다씨,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호리고매는 도다에게 이렇게 말하고 거실로 갔다. 도다는 텅 빈 본당에 홀로 서 있었다. 자기의 진심을 알아들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다. 격한 고독감이 다시금 그를 엄습했다. 도다는 몇 사람과 함께 역으로 갔다. 그는 여느 때보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경제인 그룹의 그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싸늘한 가을의 밤하늘은 도다의 마음을 더욱 올감했다. 역이 가까워지자 도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부디 자네들도 지금부터는 후회 없는 신심을 해주기 바라네. 나중에 법화경에 이름을 남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 2, 3년의 신앙으로 결정되고 만다. 신앙은 몸이요, 사업은 그림자라고 대성인이 말씀하셨으니 신앙을 중심으로 학회의 발전과 사업의 성장을 다 같이 기원하지 않겠는가? 도다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서 경제인 그룹을 격려했다. 그는 걸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결의를 마음에 담고 자작시를 홀로 조용히 읊었다. 우리 지금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묘법 유포의 대원을 드높이 받쳐들고 혼자서 선다. 내 동지는 적고 적은 많도다. 누구를 의지하여 싸워나가리. 장부의 마음은 용맹하지만
드넓은 전쟁터에 바람이 불고 내던질 건 오직 이 한 생명뿐. 내던질 이 생명은 아깝지 않지만 깃발든 젊은이 그 어디 매뇨. 후지산의 높은 봉을 몰라서인가 다투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시를 읊으며 그는 일찍이 느끼지 못한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터질 듯한 정열과 확신, 그리고 결의에 몸을 떨었다. 문득 그의 머리에 어떤 말이 떠올랐다. 사자는 반려를 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도다를 엄습한 이 이상한 고독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려를 구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약한 마음의 소치였는지 모른다. 사자는 반려를 구하지 않는다. 반려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백수의 왕인 사자는 실격한다. 사자에게 고독감은 절대로 없다. 반려는 구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법이다. 광선유포의 실천은 사자의 일이 아니다. 자기가 사자이어야만 한다면 반드시 반려를 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진정한 사자라면 반려는 틀림없이 스스로 원해서 자기 뒤를 따라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정한 사자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진실한 지용보살이냐 아니냐이다. 나는 사자이어야만 한다. 사자다. 백수로는 안 된다. 그는 순간 깨달았다. 동행하는 동료에게 도다가 힘차게 말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세. 내년 11월 18일 선생님의 3회기 때는 성대하게 법요를 거행하자. 1년만 참자. 그때 학회의 총회도 거행하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날 밤 도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상하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도다는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온화한 웃음을 지었다. 지금 도다는 마키쿠치의 일주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오직 홀로 묘법 광포를 위해 전진의 지휘를 해야 한다고 결의하며 일어섰다. 이렇게 하여 이날 밤은 도다 조세이가 광선유포의 제1성을 발한 역사적인 하루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 그 누구도 도다의 결의가 범상치 않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동행한 사람들은 법요를 무사히 마친 안도감으로 귀가를 서두를 뿐이었다. 가을밤 공기는 도다의 마음과 같았다. 하늘에는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들이 미래의 빛나는 그의 승리를 축복하는 듯 했다. 때마침 초겨울 찬바람 같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등불이 켜진 창문을 두드렸다. 실러가 말했다. 혼자 섰을 때 강한 자가 참된 용자이다.